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일론 머스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매체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화제가 또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CP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단기적으로 이에 대해서 미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공유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과 팩트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 CPI 추이, 매달마다 발표된 CPI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CPI라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수많은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물론 대중매체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많이 다루고 있고, 마치 인플레이션 이퀄 CPI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CPI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죠. 그렇지만은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제의 팽창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라는 형태로 측정을 하고 싶으면은 CPI를 사용하는 거지만은, 경제 활동의 주체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Producer Price Index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요. 또 뭐 Employment Cost Index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의 오르내림을 측정하는 인덱스인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숫자 하나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PI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를 이제 바스켓에 담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건데,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좀 임의적으로 정해집니다. 물론 이 각 나라의 통계청에서는 이것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내용을 수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떤 임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물건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물건들 를 손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싶다든지,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용하는 물건의 바스켓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실제로 뜯어보면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든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담겨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 CPI가 나타내는 숫자가 정말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린 앨든, 트위터에 활동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재미있는 도표를 보여줬어요. 실제로 한 2000년 초부터 물가가 오른 추이를 보면은 어떤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물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원가가 낮춰지는 뭐 여행비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바스켓에 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암호를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CPI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인식을 해야 되냐라고 만약에 여쭤보신다면은, 이건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줌아웃 해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난 디플레이셔너리 포스가 작동을 하고 있죠.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값싼 노동력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어요. 베이비 부머들이 경제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임금시장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 인구가 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금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다운이 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물가 하락에 이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것이 사실 더 엄청나게 큰 포스인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전에는 굉장히 비쌌던 물건들이 싸게 공급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자동화나 AI를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면은 점점 더 노동이라는 거는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포스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직장이나 노동 인구에 굉장히 안 좋은 임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디플레이셔너리한 포스가 굉장히 강한 거고, 그걸 오프세트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셔너리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스가 밀당을 하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 CPI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지금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 봤을 때는 디플레이셔너리 포스와 인플레이셔너리한 정책이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얘기인 일론 머스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가요?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비트코인에 관한 빅플랜이라는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거기서 치코 크립토라는 또 다른 유튜버님이 분석하신 내용을 공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짤막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트윗이나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빅플랜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채굴에 가담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이유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회사인데 솔라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있고 이것을 잘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을 하면은 지금처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에 가담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뭐 증거들이 앞으로 나올 거냐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 판매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철회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철회한다고 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돌아왔으면은 다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서 받아들이겠다라는 트윗을 날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채굴자들이 많이 탈중국을 하면서 지금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채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저명한 채굴자 BTC 탑의 대표의 최근 트윗에 의하면은 이미 채굴자들이 중국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해시파워의 이미 반 이상이 재생에너지가 됐다라는 트윗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중국 내에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을 해서 채굴을 했던 지역들이 있죠. 네이몽그라든지 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채굴이 지금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채굴은 지금 줄어든 상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7월 21일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비월드 컨퍼런스라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스폰서가 누구냐면은 스퀘어랑 아크인베스트 예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법인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들도 굉장히 쟁쟁합니다. 물론 스폰서이기 때문에 이제 잭 도시랑 캐시 우드가 스피커로 들어가 있고요. 이 외에도 크립토 업계의 진짜 인싸 중에 인싸인 닉 카터라든지 아담 백, 그 다음에 리 나우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스피커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 관해서 최근 이제 잭 도시가 일론 머스크를 스피커로 초청을 한 것 같은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잭 도시가 했고요. 이거를 수용을 하는 듯한 그런 댓글을 일론 머스크가 달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캐시 우드랑도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죠. 잭 도시랑도 좋은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비테이션을 거절하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달라진 사고방식 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생태계에 어떻게 참여를 할지 이런 부분에 뭔가 발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제가 이제 최근에 치코 크립토가 올린 영상을 기준으로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시우드가 또 재미있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차세대 테크놀로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솔라 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솔라 에너지 업계는 지금 현재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보조금 없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태껏 투자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갖고 있는 솔라 에너지
에너지 생성의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가담을 함으로써 비트코인 채굴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다면은 이 솔라 에너지 산업 자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 이러한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이 솔라 에너지 섹터에 불리시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솔라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아크인베스트 차원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 테슬라라는 회사, 궁극적으로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회사인데, 이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신념,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테슬라랑 비트코인은 뗄 수 없는 관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는 채굴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싸게 에너지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 관계는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라도 이 두 회사는 굉장히 함께 엮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